지역 일꾼 4,125명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시간은 2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43.1%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7%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이 뉴스특보로 투 개표 상황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천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입니다. 네, 현재 전국 투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6일 지방선거 투표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매시간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후 3시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투표율은 43.1%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50.1%보다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전남, 제주, 경북, 경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고 광주와 대구가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오후 1시부터는 20.62%에 이르는 사전 투표율이 합산돼서 공개되고 있어서 오전 상황과 지역별 추이가 좀 다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현재까지 전체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하락했는데요. 선관위는 대선 후 2달여 만에 실시돼 유권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사전 투표의 영향으로 일부 분산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2시간 남았으니까 투표 빨리 해주시고요. 투표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3월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의 투표 시간이 다릅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고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입니다. 확진자들의 경우 투표를 위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확진자 투표가 반영된 최종 투표율의 잠정 집계치가 8시 반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의 경우 이르면 자정쯤부터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접전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 하면 상징 같은 곳이죠.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 부산의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투표소에 나가 있는 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당산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상은 기자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부산 남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투표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점심시간이 막 끝났을 때쯤 유권자들이 많이 찾았는데요. 지금도 유권자들의 발길은 꾸준하지만 도착하는 즉시 투표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각자 다양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본투표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기다려봤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본투표의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기대했거든요. 인터뷰도. 네, 그래서 기분 좋아요. 오후 3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합친 서울 지역 투표율은 44.2%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모습입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42.3%를 기록했고 인천은 더 낮은 41.5%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모두 3.8%포인트 이상씩 낮아 점점 차이가 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번보다 낮은 투표율이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에서는 인천시장 출신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광역단체장 최초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출신인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선거 막판 뜨거운 감자가 된 김포공항 이전 공약 등의 영향으로 표심이 요동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서울 25개 구청장과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현 구도가 이번 선거를 통해 얼마나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투표가 선현투표와 다른 점은 투표를 두 차례 나눠서 한다는 건데요. 7장인 선거구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교육감 등 3개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2차로 나머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2시간 뒤 오후 6시가 되면 비확진자 투표는 마무리되는데요.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주어지지만 일반 유권자는 투표하실 수 없으니까요.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비확진 유권자가 있다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 투표 인터뷰 기대하셨던 분 인터뷰 잘하셨고요. 부산 차상은 기자,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서도 투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가 돼서도 유권자들이 크게 붐비진 않지만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유권자는 291만여 명으로 918곳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사전 투표를 포함한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4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간대 투표율과 비교해도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이 박형준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변성환 후보가 나섰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영진 후보가 거대 정당과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는 모두 39명이 출마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와 교육감까지 선택해야 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자가 없는 지역의 부산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께서는 사전에 배포된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이 바로 이곳, 서울, 부산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좀 다릅니다.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결과 예측하기 어렵고요.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 곳도 바로 이 경기도에서 치러집니다. 네,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 온 경기지사 선거에는 명심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그리고 윤심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앵커,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기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이곳에서 경기지사 선거 상황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경국 기자와 함께 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김동연, 이은혜 두 후보 모두 이제 어제까지 선거운동 열심히 했고요. 네.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SNS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일단 일정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면 김동연 후보는 오늘 일단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김은혜 후보 도내에서 투표 독려 활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두 후보 오늘 오전에 나란히 SNS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김동연 후보 먼저 보면요, 한 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경기도가 민주당의 버팀목이 되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일할 기회가 절실하다면서 김은혜의 경기도 새 정부와 원팀일 거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두 후보 일단 각자 저녁 7시 반쯤에 공개될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 캠프로 이동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 이거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지사는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네, 사실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개표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 사실 변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7시 반까지 투표를 하니까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총선이나 대선과 비교해봤을 때 투표용지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7장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쪽 취재를 좀 해보니 경합 지역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은 일단 자정쯤에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고요. 다만 이 접전 지역, 경합 지역의 경우에는 내일 새벽 3시쯤 또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민분들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내일 출근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양당 모두 이제 경기도만은 뺏기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워낙 박빙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경기도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31개 시군이 모여 있어서 예.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이곳에서의 승리 정치적 의미 굉장히 큽니다. 또 수도권이라는 위치 때문에 경기지사, 이 서울시장과 함께 이 자주 유력 대권 주자로 이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예. 또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상 경기도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략적인 수도권 판세를 좀 살펴보면 예.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잠정 우세를 보였었고 경기와 인천에서 혼전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때문에 수도권 승부에 쐐기를 박으려는 국민의힘과 이에 맞서는 민주당 모두 경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이제 윤심과 명심의 대결로 표현이 많이 됐잖아요. 예. 두 후보 면면을 보면 사실 대선의 연장전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먼저 김동연 후보부터 좀 살펴보면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를 했지만 이 예.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또 이재명의 일부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 중에서 도민들이 좋아하시고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는 승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고 김동연 색깔을 씌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면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입으로 많이 불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은혜 후보 일단 윤석열 후보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공보 단장을 맡았었고요. 예. 당선 뒤에는 당선인 대변인을 또 맡기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김은혜 후보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꼽았는데요. 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재원과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하는 것입니다.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김은혜가 하면 오세훈 시장이 합니다. 네,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계승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윤심 대 명심의 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예. 선거 과정도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일단 이 윤석열의 이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이 경기도에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일격을 가했고요. 예. 또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이 책상 위에서 줄만 긋는 관료와는 다르다면서 실천하겠다는 뜻을 강조를 했고요. 예. 이어서 김동연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만큼 정책 실패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의 의혹이나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 김동연 후보는 이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기본도 안 된 후보라고 맹비난했고요. 예. 김은혜 후보 측은 이 김동연 후보가 부총리 재직 시절 측근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공표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네. 그런 선거였는데 이전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바로 직전 지방선거 결과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018년이죠. 7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죠.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면서 당시에 남경필 후보를 경기도에서 눌렀었습니다. 예. 당시 양평과 가평을 제외하고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었는데요. 당시에는 시장과 군수를 뽑는 선거에서도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이 29개 시군을 싹쓸이했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가평과 연천에서만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예. 이 바로 직전 대선 결과도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 경기도에서 과반을 얻었었습니다. 5%포인트 조금 넘는 차이가 당시 윤석열 후보와 났었는데요. 네. 당시 윤 후보가 이겼던 곳은 이 연천과 가평 등을 포함해서 이 42개 선거구 가운데 9개에 불과했습니다. 예. 다만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이경국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큰 지지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냈어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천 계양을의 좀 특징부터 좀 살펴보면요. 예.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 5선을 한 곳입니다. 예.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던 지역인데요. 딱 한 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진 때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이번에 개항을에서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맞붙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봐달라,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반면 윤영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 출마를 방탄 출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25일 대 25년의 대결이다 이런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초반만 해도 아무래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낙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이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다른 기류가 읽혔습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라서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다시 국회 입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 안랩이 있는 곳에 출마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판세가? 네, 성남 분당 갑이죠. 예.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일단 박빙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과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성남 분당갑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나왔고 네.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 두 후보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후보들이라 이 대결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향후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원내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김병관 후보는 이 17년간 내가 지역을 지켰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피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 살펴봤는데요. 지역은 다르지만 두 곳 모두 지역에 특화된 후보와 유력 인물이 대결을 펼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경기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짚어봤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들이 말한 것처럼요,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한 상황입니다. 비단 경기도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 그것도 안 되면 차악이라도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나와주십시오. 네, 김영수 앵커 이경국 기자였습니다. 정말 결과 예측하기 어렵고 주목됩니다. 투표율이 지금 예상보다 낮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됩니다. 투표율을 자세하게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입니다. 전국 45.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4시 기준으로 새로 집계된 투표율 45.4%, 서울이 46.8,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고 경기는 44.7, 비슷하지만 약간 낮고요. 인천 조금 더 낮습니다. 4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권 투표율 함께 보실까요? 대전 44.3%, 충남 45%, 충북 45.9%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45.3%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을 밀어줬던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산이 43.4, 전국보다 조금 낮고 울산 46.2, 약간 높습니다. 경남은 47.7, 경남권에서는 가장 투표율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현재 37.8%로 투표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경북 지역은 48.1%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4시 투표율이 53.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거의 9%포인트 가까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특히 광주가 낮습니다. 33.6.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은 높습니다. 54.1,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북은 44.4, 전국 평균보다 약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과 제주 상황 보겠습니다. 강원 53.1% 투표율 보이고 있고요. 제주는 4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막판 접전 지역들이거든요. 이 강원하고 제주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이것도 어떤 결과,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연령별, 세대별 투표율도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특정 연령대 유권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의 투표율을 보겠습니다. 각 세대가 추억하는 소통의 도구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서 와. 처음이지? 네, 대전 동구는 10대 유권자들이 많은 곳이군요.
44.5%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있죠. 10대 유권자 많은 곳. 네, 경북 경산입니다. 이 시각 현재 38.4%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좀 낮네요. 네, 20대들 많은 곳 궁금합니다. 서울 관악 대학가 있는 곳이죠. 44.7%. 전국 평균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20대 유권자 많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입니다. 이 시각 현재 45.7%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요즘 핫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부산 강서는 30대 유권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39.8%. 좀 저조합니다. 네, 30대 유권자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30대 투표율이 좀 낮을 수 있겠다라는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옆에 싸이월드가 보이는데요. 파도 타기를 하면서 친구의 친구와도 소통을 하던 그 열정으로 투표도 하셨을까요? 경기 화성 투표율 41.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전국보다 좀 낮습니다. 네.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40대 그리고 50대, 특히 40대 유권자 많은 충남 계룡 49.8%. 높군요. 여기는 전국보다 많이 높습니다. 네, 충남 계룡에 이어서 경남 거제도 40대 유권자가 많습니다. 멋진 일꾼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현재까지 45.5%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삐삐입니다. 삐삐. 네, 40대, 50대 이상 기억하십니다. 예. 네, 50대입니다. 50대가 정말 캐스팅 보트일 수 있죠. 인천 계양, 여기가 지금 그 전국적인 주목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50.1%, 전국 평균보다 꽤 많이 높습니다. 자, 자판으로 전하던 진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0대 유권자가 많은 경남 창원 성산의 투표율 4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PC통신 시절입니다. 네, 60대 유권자가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경북 의성입니다. 이곳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1.1%. 주황색 공중전화 추억이 새록새록입니다. 네, 60대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 경북 군위 투표율 78.1%입니다.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특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양상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경남 창녕은 70대 이상 유권자들이 많은 곳 59.3%로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편지지가 보이는데요. 아직 못 다 쓴 마음이 있다면 투표장으로 가보시죠. 역시나 70대 어르신 유권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경남 산청 투표율 65.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그 나이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 이 단면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고 있는 선거입니다. 시도지사에 나서기 위해서 사퇴한 7명의 국회의원들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어느 때보다 거물 후보들이 많이 나선 선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장면을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좀 할게요. 민주당 중진들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경선에서 꺾으며 출발선부터 이목을 집중시킨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의 공이 울리자마자 경기도행 심야버스 정류장과 택배 물류센터를 찾아 총성 없는 격전에 돌입했습니다. 말꾼이 아닌 일꾼을 뽑아달라는 인물론으로 밀어붙이자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도지사로 여러분 말 잘하는 말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대장동 저격수로 재등판도 불사하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부정에 지난 대장동 싸움을 시작했던 이 전쟁의 마무리를 네가 한다는 그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꼭 승리로 이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루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탈환과 수성을 두고 맞붙은 송영길, 오세훈 후보는 서로를 향해 대체 성과가 뭐냐고 매섭게 따져묻다가도 화려한 그림들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된 게 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천국 같은 세상 만드셨으면 되지. 아니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실험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선 일제히 자세를 낮추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송영길이네. 1번이네. 김포에 연결시켜주는 거. 알겠습니다. 예상 밖 접전승부로 고전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막판 쟁점이었던 김포공항 이전 논란을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반박하며 대선 패배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선 주자로 함께 보궐선거에 뛰어든 안철수 후보는 이 위원장의 지역 연고를 꼬집으며 신경전을 달궜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주민 한 분이 도망쳐서 이쪽으로 왔다길래 찾으러 왔습니다. 동분서주, 숨가빴던 열전에 사력을 다 바친 후보들은 이제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성적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여야 각 당도 지금 시시각각 국민들의 선택, 민심 주목하는 중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투표율은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어떻게 초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초조하죠. 뭐 선거 앞두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 워낙 저희 민주당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새 정부 출범하면서 기대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치렀지만 최선을 다한 뭐 이번에 지방선거였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좀 보니까 좀 낮아요. 예. 이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 그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래요?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글쎄 지금 손에 땀이 나는데요. 예. 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뭐 55% 정도 돼야 그래도 안심할 것 같은데 아직은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일반 선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조직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 조직력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은 보수에 계신 분들께서 투표장으로 향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4시 집계가 이게 이제 잠정 집계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45.4%거든요. 4년 전이 53.2%였고요. 상당히 저조하죠. 네, 그래서 4년 전 최종이 60.2%였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이제 55가 안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투표율, 지금까지 투표율, 이쪽은 이제 조직표 걱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조직표 이런 걸 떠나서 조직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조직을 기반으로 했지만 대세라는 게 있거든요. 세가 형성됐을 경우에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데 다만 이제 사전 투표율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번 본투표까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투표율이 득표율로 이어지는 상관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 보궐선거라든가 대선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로 좀 설명하죠. 네. 서울에 이제 한강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강 이남인 서초, 강남, 송파 거기에 이제 강동까지 갔을 경우에 그의 표의 결집, 그러니까 투표율도 높았지만 득표율도 예를 들면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한 90대 10 이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우리 당의 후보와
지금 여당, 야당의 후보 차이가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패가 되는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근데 다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서초, 강남, 송파라든가 그 강북의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대 대선이라든가 지난 보궐선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죠. 보수층의 결집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좀 약화됐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보수층이 투표하러 좀 덜 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이 투표일에 의해서 결과가 조금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조금 섞인 해석입니다. 기대를 해야 되죠. 저희는 이제 신승으로 대선에서도 이겼고 사실 대선이 끝난 지가 84일밖에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가 2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그만큼 더 큰 신승이 아닌 확실히 차이가 나는 승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는 조직을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서울 말씀하셨으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구청장이 강남밖에 없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구의원과 시의원이 모두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그 조직을 가지고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곳곳을 다니면서 얼굴 보고 말씀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참여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곳곳을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을 정말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사실 거리에서 만나는 그 주민분들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았었어요. 저희가 좀 험지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도 이제는 입원도 해주시고 아는 척도 해주시고 명함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상점문을 열고 들어가도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엔 거의 쫓아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느낌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22일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보수 유권자들께서 안 나오셨을까 봐 걱정이 되는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투표 독려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쯤 막 이거 보시면서 달려나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덜 달려가냐의 차이인데 그 선거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98년도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한 80% 가까이 지지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제 기대론이 워낙 강했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완승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요. 근데 역대 지방선거는 보통 중간 평가가나 정권의 말기에 치러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야당이 우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는 약간 이 전에 선거와는 해석이 좀 어려운 선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나 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선거를 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요. 50%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50% 초반인데 이 대통령을 또 지키고자 하는 보수당이 그만큼 결집하느냐. 이것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저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2012년에 대선을 한번 저희가 또 보면 초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했는데 한 4시 이후에 보수층이 결집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4시 이후에 누가 더 이제 투표장에 나오냐. 근데 역대 선거에 비해서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그 결집도가 좀 약화된 모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또 중요한 시기일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구체적인 판세 분석에 앞서서 이 시각 투표율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민심연구소 연결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엄지민 앵커 나와주시죠.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이 시각 현재 민심 충전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살펴보죠.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45.4%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볼까요?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7.8%포인트 낮습니다. 자, 역대 7차례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어땠을까요?
최종 투표율 1회 때 가장 높았고요. 3회 때 가장 낮았습니다. 이후에 꾸준히 올라서 4년 전 선거에선 60.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올 최종 투표율이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이죠. 자, 역대 선거의 이 시각 투표율은 어땠을까요? 1회 때는 따로 집계를 안 해서 없고요. 또 2회 때부터 이 시각 투표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투표율이 45.4%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가 지난 선거 때는 조금 높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자, 전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네요. 54.1%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전남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죠. 전남의 이전 선거 결과를 좀 볼까요? 역시 민주당의 텃밭답게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대결을 벌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계를 열겠다고 외쳤고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전남을 대전환시킬 일꾼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요? 자, 이 시각 현재 광주의 투표율이 33.6%로 가장 낮습니다. 광주 역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광주의 역대 선택을 보니 역시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 강기정 후보와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었죠. 그리고 검찰 서기관 출신의 주기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최측근으로 불릴 정도로 인연이 깊습니다. 자, 이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추세가 끝까지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자, 허 의원님은 지금까지 투표율 지금 또 좀 자세히 분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투표율이 더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네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선에서 신승 0.7%로 이겼기 때문에 저희 7% 정도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0.7%로 이기는 걸 봤을 때 저희가 엄청난 지금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뛰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선 후에 치러졌던 선거가 18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대 총선 때는 사실 46.1%가 그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22일 후에 치러지는 이 선거 자체가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싶진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조직력이 조금 더 부족한 현장에서 저희가 승리를 하려면 좀 더 많은 투표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 투표율 관련해서 좀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선거하면 이제 여촌야도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한국 정치에서의 분석의 가장 큰 틀이었어요. 야도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야니까 도시에서는 민주당이 강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투표층의 변화가 이제 생겼어요. 뭐냐면 경제적인 변수, 부동산의 변수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가 한 인구가 한 160만 정도 됩니다. 서울에 950만 명 중에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몇 표 차이가 났죠? 한 24만 표 정도 차이가 났나요? 지난 대선에서. 근데 서울에서 표 차이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31만 표를 앞섰어요. 당시에. 근데 그 31만 표 앞선 것 중에 서초, 강남, 송파가 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수에 비슷한 정도의 이제 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역대 이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특히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을 때 보면 이 서초, 강남, 송파의 그 결집도가 서울 선거를 좌우하는 영향이 됐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뛰어넘어서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여파가 이제 마용선까지 간 겁니다. 마포, 용산, 성동까지 갔기 때문에 서울의 전체적인 지형을 봤을 때 보수층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이제 서울 지형이 바뀌었고 민주당이 조금 어려운 지형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투표의 연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지역민들이 지난 4.7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표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정책을 바꿔라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급 정책이라든가 세제 완화라든가 여러 정책들을 내세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소하는 전략이 오히려 어떤 면이냐면 오세훈 후보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이 있는데 한 1년 동안 지켜봤더니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좋은 정책을 내놓거나 실행력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서울 시민에게 얼만큼 호소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제 특히 서울 민심을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이번 4번째 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에서 4번째 도전인데 3번까지 했는데 과연 실적에 있느냐.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심판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의 송영길 후보의 새로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이 카드에 대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선거를 치렀지만 서울 내부적의 표심이 봐도 그렇지만 이 두 후보의 상품의 가치로 봤을 때 누가 더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적격한 후보냐, 이걸 다시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좀 모르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보죠. 뭐. 이 부분은 투표율과는 조금 다른 지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윤석열 정부가 그 지지율이 되게 낮은 대통령 후보로서 시작한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동안 해낸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으시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정당의 지지율 자체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또 이 부분을 봤을 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무능력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 있던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고 특히 시의원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능력들을 보여줬고 또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송영길 후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송영길 후보는 사실 인천에서 지금 도망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항을에 나오시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을 바꾸겠다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개항을을 20년 동안 지키셨던 분이 송영길 후보셨습니다. 그 후보께서 너무나 일을 잘했다면 그렇게 바꿔야 될 것이 많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은 하실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전에 투표율 그 지역별로 분석하셨으니까 요거 좀 기술적인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지금 하단에 저희가 이제 그 광역단체별, 기초단체별 그 투표율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지금 그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기 인천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던 곳인데 여기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 강원은 전국보다 높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곳은 많이 낮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전체적인 이제 투표율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울 얘기를 좀 하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기도도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강한 지지를 보였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하면은 그 국민의힘의 이 투표율과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 자체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지층의 결집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도 지금 저희가 이제 기초단체별로 투표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어느 쪽에 이제 강세 지역이었는지 이걸 좀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보면 아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그런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도별 이 투표율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조금은 다른 지난 선거 때랑은 정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항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곳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그 개항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 박빙 선거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이 바라보면서 누가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선거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네, 재보궐선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능력과 무능력에 대한 그러한 경쟁 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투표장에 나오셔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탄생한 지 22일 됐는데 발목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방 권력들은 이제 좀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래서 안정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강원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8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이 이제 저희 당 의원들입니다. 예, 5명. 그런데 그 5명이 모두 다 그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도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어쩌면 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네, 이 강원도 얘기 나오면은 뜨거워지더라고요. 아까 전원이 고조되는 거 제가 약간 일단 진화했는데 말씀하시고 강원도 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원도의 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가 인구 우리나라 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지하는데 인구는 한 15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150만 정도 될 겁니다. 강원도 땅의 넓이에 비해서 상당히 인구가 이제 적었는데 이 강원도는 어떤 꿈을 꿨냐면 인물론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야 대통령 후보도 한번 만들어 보자. 큰 인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강원도의 힘 아니냐. 감자의 힘 한번 발휘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도가 그런 인물들이 없다가 과거에 이광재 후보가 그 강원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강원도도 그 당시 선거도 이광재 후보가 이계준 후보하고 했을 때 그 지지율이 상당히 처음에 저조했어요. 제가 그 수치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지금처럼 막 차이 났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데 뭐냐면 강원도가 마지막 이광재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던 결정적 계기는 뭐였냐면 인물론이었단 말이에요. 인물을 만들어보자. 근데 이광재 후보가 이번에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 포기를 하고 그 어려운 형국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워낙 어려운 가운데 치러지지 않습니까? 희생하면서 내가 다시 강원도를 살리겠다. 강원도의 인물로서 강원도의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원도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그래 이광재가 다시 나왔어? 우리 지역에 이런 인물이 또 있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표심들이 이제 발휘하고 그것이 저는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결국 인물론이거든요. 인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후보도 이름이 거명되면 이건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기회를 드려야 되거든요. 강원지사 이야기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이제 인물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민들은 이제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인물론을 통해서 강원도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권 여당과 도지사가 함께 힘을 합쳐야 우리 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힘 있는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민심이 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지도부에서 판세를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8곳에서 9곳이 목표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4곳 내지 5곳에서 이기면 선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에 비하면 사실 뭐 보수적인 게 아니라 진보적으로 잡은 거지요. 그러나 저희의 개인적인 목표는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저희는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아마 보수적으로 9곳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것이 저희 지도부 생각입니다. 저는 저 지도를 저렇게 보니까 6.1 지방선거 판세하면서 지도를 딱 보여주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다 빨간색이가지고 우리가 하얀색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박빙이라고 하는 경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경기, 인천이 매우 중요하죠. 서울이 얼만큼 나오느냐. 또 이번에 가장 큰 싸움이 벌어졌던 경기도에서 어떤 결과, 또 인천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인천 계양을의 결과, 이 네 선거구의 결과가 이게 지방선거의 성적표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유권자들의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4지역이고 그 4지역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나왔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정치적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계산까지 가능한 그런 게 그 결과인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패했다면 민주당은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고. 거기까지 얘기할 건 없고. 근데 만약 폐하게 되더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 같은 폐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고 우리 한 곳에 구청장만 저희가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뭐 모르는 거니까. 아니, 라는 말씀을 좀 저렇게 드리고 표시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광역단체장의 지역을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오세훈 후보가 현역이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도전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의 틀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면 여론조사 했을 경우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까 허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당 지지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 네. 그 다음에 정권 견제냐 안정론이냐 이 세 가지 틀을 봤을 때 지방선거 했을 때 딱 명확하게 한 10에서 12%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국힘이 한 10에서 12%. 그 다음에 안정과 견제론 했을 경우에 안정론이 한 10에서 12% 앞섰고요. 또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한 10에서 12%가 앞섰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거 자체가 이제 흐름이 잡혔어요. 근데 그게 지방선거를 쭉 치르면서 지금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그 국힘당에 있는 지지층들이 오히려 우세론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투표율까지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군요. 투표율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투표율이 낮고 우리가 결집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지금 상당히 결집되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 다닐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상당히 좀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가 좁혀졌을 것인가가 인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도인 거죠. 사실은 경기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김은혜 의원 여론조사에 앞서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쭉 흐름을 보면은 경기가 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래도 선전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이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오히려 경기를 통해서 또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송영길 후보가 막판에 공동 정선을 펴면서 각이 섰단 말이에요. 각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이 됐다고 하면은 좀 그래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결집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운동화 밑에다가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면 나는 정구장을 아마 다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그렇게 뛰어다녔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5번 오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제주까지 엄청나게 뛰어다녀서 아마도 모든 곳이 다 빨갛게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 민심을 저희가 어떻게 끌어왔느냐에 대한 것, 중도층의 마음을 얼마나 잡았느냐에 대한 것이 저희의 숙제인 부분이고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재밌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안정론, 견제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균형론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은 균형이 조금 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불을 막 드리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청와대와 내각 인선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킨 나라가 이 민주주의의 역사인데 오히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에 의한 독주체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회의적 의심, 합리적 의심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볼 때 견제만이 아니라 이건 좀 선거라고 했을 때는 균형을 좀 찾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게 가장 저는 뭐냐면 중도층의 표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정과 견제론이라고 했을 경우는 안정은 실질적으로 국힘당 지지층, 견제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도 지형이 이제 균형론자들인데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인데 이 중심론자들이 봤을 때 보통 이제 중심은 30, 40대 층들이 오히려 좀 많이 있단 말이죠. 봤을 때 이 윤석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이 역사들을 이어온 과정에서
지금까지 좀 다른 모습 아닌가? 독주를 하려고 하는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균형론. 예. 이게 조금 이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균형론 말씀을 저희가 조사했던 균형론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는 이제 해석이니까요. 네, 해석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도층이 생각하는 균형 중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또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은 좀 귀합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검수완박으로 완전히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이 선거만 되면 검찰 개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에 대한 것은 이번에 표의 결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은 국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입니다. 네. 네. 지금 두 분 그 토론 들으면서 네네. 다른 선거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 두 분이 각자? 그렇죠. 다른 나라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해석은 이제 다릅니다만 뭐 이제 선거 날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어려운데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층 나와서 투표하면 이긴다.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투표장을 가주길 바랍니다. 저희 투표 부탁드립니다. 예, 투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화면의 오른쪽 밑에 여러분들 투표 인증샷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240번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샵 0240. 자, 이제 2시간은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 빨리 가시면 됩니다. 네. 가서 투표하시고 인증샷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이 제가 4구 파터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너 다음에 한 푼 더 해.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겠습니다.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ll be back.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말꾼이냐 일꾼이냐 3단계 더 도약시켜드릴 수 있는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정권 교체했는데 178석 갖고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라운드 2 파이트. 네, 조금 전 전국 토론할 때 사실 이 문제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했습니다. 수도이자 전국의 최대 도시인 서울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4년 전 지방선거 때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민주당이 차지했던 구청장 선거, 서울의 구청장 선거 관심입니다. 네, 서울광장 앞에 설치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김승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6일 지방선거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선거 관련 내용 정치부 김승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유세는 어제 자정까지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각 당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예상 밖으로 투표율이 저조해서 저마다 각 당마다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면서 수고로워도 지금 가달라고 호소했고,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투표로 선택해주면 내 삶이 달라진다면서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서 지금 현재 투표해달라고 올리는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표를 행사해달라, 이런 호소로 읽히는데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전체 광역단체장 가운데요, 국민의힘이 몇 석을 차지할지, 그리고 민주당이 또 얼마나 승리를 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 9곳 정도를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수도권과 중부권 등 상당수 지역에서 박빙이라며 100에서 200표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9석을 넘어서 9+ 알파를 얻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거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좀 목표치를 시간이 갈수록 낮추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선거 초반에는 8곳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가 현재는 5, 6곳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텃밭인 호남에 격전지 한두 곳을 더해서 이기면 선방이라는 얘기인데, 이 또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 판세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경기지사 선거를 승패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과연 경기지사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먼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직전 도지사였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그 윤석열 당시 후보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경기도에서 승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대선 당시 단일화를 했었고, 또 김은혜 후보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또 입의 입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대변인이었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명심과 윤심의 대결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 관련한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지사의 승리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직을 탈환하려고 모든 그런 화력을 지금 집중 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재명의 경기도 산인을 지우겠다. 16년 동안 집권했던 그 과거의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겠죠. 예. 또 민주당도 7곳 정도 승리를 한다면 선방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 패배 분위기를 반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도요, 경기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또 이는 그 경기도의 유권자가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많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여기에는 경기도의 득표율에 인천 계양을 결과와 맞물려서 이재명 후보의 입지, 또 민주당의 정권 견제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또 전망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도에서 승리한다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지지세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윤심이냐 명심이냐, 명심이냐 윤심이냐. 네, 이걸 가르는 바로미터가 바로 경기지사 선거다, 이런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 상황은 어떤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06년도에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고요. 이제 4선에 도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인천을 떠나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는데, 이 점과 그리고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지도부가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게 옳은 거냐, 네,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출마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자, 이렇게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두 후보들, 오늘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어젯밤까지 두 후보 모두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 별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먼저 송영길 후보는 7시 반쯤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러 지금 시청 뒤편에 있는 캠프에 올 예정이고요. 오세훈 후보도 오늘
휴식을 취하다가 출구조사 발표에 맞춰서 역시 이 근처에 있는 캠프를 찾을 계획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캠프 사무실이 다 근처에 있더라고요. 예, 네, 조금 있으면 이제 후보들이 그곳으로 와서 선거 상황을 좀 지켜보겠군요. 자, 이번 서울 선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해봤는데 이뿐만 아니고요.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오세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의회 3분의 2만 이기게 해달라. 네, 그동안 서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동안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전까지만 해도 서울 전체가 파랗게 물들었다. 민주당의 색인 파란색으로 전부 물들었다고 할 정도로 민주당이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구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섰었고 또 구청장도 서초구를 빼고는 모두 석권을 했고요. 또 시의회의 비율을 보면 민주당의 비율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항상 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어떤 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만큼 좀 희망을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본부장은 3분의 1 이상에서 절반 정도, 굉장히 90%에서는 꽤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절반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러지는 이번 6.1 지방선거, 그 결과는 국민의힘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부 견제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곳에서 선거 상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4천여 명의 지역 일꾼들을 뽑습니다. 시도지사 17명, 또 교육감이 17명이고요. 시도의원들, 또 기초단체 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7명을 뽑는 선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거인 만큼 투표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행위인 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술과도 같은 큰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일 텐데요. 각양각색 마술과 함께 지역별 투표율 짚어보겠습니다. 물처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민심. 석 달 전 시민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나비가 살아나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렷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대선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네요. 이미 봤던 것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듯 아닌 듯 나오고 또 나오고. 당신은 어떤 후보를 고르시겠습니까? 민심. 손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심한 순간 닿을 수 없이 멀어져 버릴 겁니다. 같은 카드라고요? 크고 작은 것은 누구나 안다고요. 현직의 수성이냐, 도전자의 승리이냐,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쇠도 구부러뜨리는 힘. 하지만
방향은 알 수 없죠. 긴 시간 한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이번 민심도 모를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빨간 카드. 파란 카드는 딱 한 번뿐이었죠. 과연 다음 카드는 무슨 색이 나올까요? 섞고 버리고 각양각색 카드를 가져와도 결국 답은 늘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카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분명히 뚫린 줄 알았습니다. 호남 민심에 구멍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결국 남은 것은 하얀색이었습니다. 무소속 강세 지역 제주도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술은 꿈을 그립니다. 투표는 꿈을 이뤄줍니다. 마술보다 더 마술 같은 투표의 힘.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네, 선거 관련 궁금증은 무엇이든 다루는 민심연구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선 2라운드 또는 대선 연장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시기라는 키워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달력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3월 9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대선 투표일입니다. 지금 84일, 그러니까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 여기에다 이 취임 날짜, 윤 대통령 취임 날짜를 또 바꿔보면 이제 5월 10일에서 6월 1일, 22일밖에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선 관련 여파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시기겠죠. 자, 다음으로 어떤 키워드 볼까요? 예, 이번에 인물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돌아온 대선 주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두 거물이 이번에 출마를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단순 출마가 아니라 이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직까지 맡았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 송영길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는데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보시죠. 자,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상황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성남 분당갑, 김은혜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요. 또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네,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서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라는 변을 남겼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대선 2라운드 구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습니다.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 안정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새 정부 안정론을 그리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견제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공수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디서 본 듯한 대선 2라운드 아닌가라는 측면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승부처 짚어보겠습니다. 승부처 보면요. 뭐 아무래도 경기 가장 큰 관심이 큰데 저희가 명심 대 윤심, 윤심 대 명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를 한 김동연 후보가 이 윤심 대 명심의 이 대리전 양상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대리전 구도는 또 있습니다. 어딘지 볼까요? 바로 충북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 고문 출신인 김영환 후보가 맞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심 대 윤심, 친구 권력 대결 구도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뭐 진영 대결화가 많이 되다 보면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지역 현안이 다소 묻히지 않을까,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이 취임과 레임덕의 합성어죠. 취임덕, 그 정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용산 집무실 이전, 그리고 내각 인선 논란, 여기에 일부 공약의 후퇴 논란 등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변수가 되겠고요. 자, 민주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게 된다면 선거 3연패,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지난 대선, 여기에 이번 선거까지 또 만약에 패배의 질이 좋지 않다면 정말 뭐 호남 일부 지역만 남기고 모두 패배하게 된다면 당내 큰 후유증이 올 수가 있겠죠. 이기게 된다면 여전히 뭐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자, 변수는 이 검찰 수사권 뭐 완전 박탈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데 이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입법 독주 논란 그리고 최근 있었던 지도부의 잡음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이 부분이 변수가 되겠죠. 네, 대선 2라운드. 자, 저희 대선이 지난 0.73%포인트 차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됐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저희 YTN이 유권자 표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획조사를 정당학회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진영 앵커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제8회 지방선거 투표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사에 도움 주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무 교수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엠브레인 퍼블릭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만여 명 가운데 1,000명이 답변을 해서 응답률은 9.8%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조사 결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문가들은 지난 20대 대선의 영향권 안에서 치러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일반 유권자 인식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저희가 이런 현안들을 골라가지고 네. 이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응답이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이 3.64점으로 중앙 정치보다 지역 현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네. 또 2위로는 3.49점이 나왔죠. 20대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번 지선을 바라보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좀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그 지역 현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정치의 연장전이다. 예. 자, 이렇게 대선에 여파가 남아있는 지방선거. 그럼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이시나요? 헷갈리는데요. 왼쪽에서 보면 오리처럼 보이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토끼처럼 보이는데 네. 아마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유명한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림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조사 결과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0.73 지난 대선 때 승부가 갈렸던 득표율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에게 이 숫자의 의미를 물었더니 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차이 승리이거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라는 평가가 우세했는데요. 그런데 이 응답을 누구에게 투표했느냐에 따라선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작은 차이의 패배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층은 작은 차이의 승리다, 그리고 큰 차이의 승리다라는 응답도 13.1%나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했던 후보에 따라서 결과를 확대나 또는 축소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교수님? 예, 저 그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0.73% 차이라는 거는 객관적 수치잖아요. 작은 수치인데 네. 그 패자인 그 이재명 후보에게 그 투표한 분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승리나 패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승자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신 분들은 어떤 작은 차이지만은 승리다,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뭐 지지층별 감정적 반응도 나타낸 조사가 있다고요? 예,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를 찍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대선 결과를 두고도 여기 보라색 매우 언짢다 또는 언짢다는 감정을 표시한 분들이 80.2%로 높게 나왔고요. 네. 반면에 승자인 윤석열 후보를 찍으신 분들은 여기 그 다주색인가요? 52.1%로 매우 기쁘다 또는 기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예. 못한 경우라면 좀 언짢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0.73 같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이 점, 이 자체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대선 결과가 향후 5년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대로일 것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순서대로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 나빠질 것이다의 60%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던 지지자들이고, 좋아질 것이다의 60%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런 결과들만 보면 뭔가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이 결집은 하고 있는데 그 결집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관련된 조사도 있죠, 교수님? 예, 여기 바로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선거를 거치고 나면 사회가 좀 더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분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념, 지역, 세대, 젠더 이렇게 기준을 드리고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완화되었는지 여쭙습니다. 네. 그랬더니 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좀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젠더 갈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심화되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중이 높은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찍었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찍으신 분들은 갈등이 전반적으로 더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 승자인 윤석열 후보를 찍으신 분들은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 이전에 대선 때도 비슷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념이나 성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양극화, 감정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는데요. 비단 정치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어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하고 상대편을 좀 박하게 평가하고 좀 불호가 높은 그런 어떤 교차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사실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이 공정성에 대한 평가 어땠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질문 저희가 했는데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했다라는 답변이 10%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교수님? 우리 앵커님 옆으로 지난 총선 때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공정했다는 평가가 예전 선거에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특별히 불공정했다는 의견들이 높게 나온 것은 우리 확진자들 투표할 때 지난 대선에서 바구니 투표, 박스 투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 조치들이 약간 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좀 불공정하게 느끼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보면서 좀 공감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이 지방선거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당을 뽑을 것이냐 이 질문에
국민의힘이란 응답이 조금 우세를 했는데 이 조사가 진행됐던 당시에는 결정을 못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선거도 전부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우세한 가운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3주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오늘 실제 개표 결과에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무엇을 꼽는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슈를 0점에서 10점으로 표현해달라고 했는데 자, 현재 이 부동산 상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수님. 네. 예, 그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근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과연 그럴까 해서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검찰개혁 아니면은 뭐 야당에 대한 심판 아니면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에 대한 의견보다는 1위, 2위가 다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네.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부동산이 우리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최근에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인 이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 결과 같습니다. 네. 자,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이 문장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유권자들은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하다는데 더 공감하고 있었고 또 우리 지역만의 문제를 다루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지방정치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번에 YTN에서도 그런 그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특히 이제 영남이나 호남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투표 당선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사실 보면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여기 그래서 아마 지역 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은 뭐 단지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재정 수준에서도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 지방선거는 지방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 지역 연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실제 유세 때에도 후보들끼리 서로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지역 연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우리가 이번에 지역 연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역 연고 개념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지역 연고가 뭐냐고 먼저 물어봤고요. 또 보면은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에 대해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보다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이 좀 나타났는데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 오래 사셨던 그 지역에 장년층들은 조금 더 지역 연고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의견을 좀 보여주셨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연고를 좀 덜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지역 연고가 대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한 조사에서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 출생 여부보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우리 지역에서 사회 경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는데요. 이거를 세대별로 보면은 조금 다른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보면은 그 초중고를 우리 지역에서 나왔느냐를 좀 더 높게 생각하고요. 네. 반면에 장년층으로 갈수록 우리 지역 사회에서 경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어떤 연고라는 것이 자기가 다닌 학교, 학창 시절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지금 이주해서 경제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 위주로 아마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과는 뭔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2년 이후 출생한 10대 후보의 이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 부정적인 의견이 60%에 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래프 한번 줘보시죠. 네. 이 지방 정치에서 여성 정치인의 수에 대해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정작 지방 정치에서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느냐 이 의견에는 또 반대로 많지 않았단 말이죠. 교수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서로
상반되는 결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우선은 그 두 문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서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보다는 여성들이 여성 정치인 수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서 더 체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 할당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성 할당제를 찬성하는 비율로 나타났지만은 여전히 다수의 여성들이 여성 할당제 도입에 그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물론 여성 정치인 수가 부족하지만은 어떤 제도적인 배려를 통해서 그 공직자에 선출되는 것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에서도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자, 교수님 이제 잠시 가운데로 잠시 와주실까요? 네. 자, 이렇게 저희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번 조사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대선과 지선 때 2번 조사를 했는데요. 두 번 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한국 사회가 뭐 지역, 세대, 이념, 젠더별로 상당히 그 갈등이 노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 달에 선출된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그다음에 오늘 선출되신 지방 행정 그 관료들이 다 해서 정치인들이 다 해서 좀 이런 갈등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그런 그 현명한 어떤 판단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불과 석 달 만에 치러지는 2번의 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인식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폭행한 사실은 그럼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천군 이미지를 누가 손상을 시켰어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아내 폭행치사 혐의 혹시 인정하십니까? 아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혐의 하나도 인정 안 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부담스러워서 피하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옆으로 와서 안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만해? 이거 다 X네 진짜. 인간 만종이네. 너 나하고 한통 아니냐? 한통 친구 보여주면? 보안대 2번이나 끌려갔어요. 그 취하하라고. 못 하겠다 그랬지. 그런 대짜 없이 또 할 수 없잖아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상급식은 서울에선 공립초등학교와 전체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바뀐다 해도 네가 있어 나는 웃을 수 있어. 경북광역시도의회에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민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투표 마감 시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확진자 기준이고요. 일반 유권자들 이제 투표하실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시 기준으로 오후 5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47.6%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가 56.1이었습니다. 8.5%포인트가 지금 4년 전보다 낮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전 여야 의원들 토론 들으신 대로 여야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는 1차적으로 각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지만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향후 여야 지도부 구성, 차기 대선 주자들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여야는 시간마다 집계되는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국민의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 선거 상황실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 나가 있는 엄윤주 기자.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는 박기환 기자가 나가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본투표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제가 나와 있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도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개표 상황실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 출석한 광역단체장 17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7명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부착돼 있는데요. 이후 당선이 확실시되면 후보자의 이름 위에 당선 확실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7시 반쯤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이곳 상황실로 집결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보는 동시에 SNS를 통한 투표 동료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며 지역별로 꼭 투표장에 가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정부 출범 20일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더 많은 세상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율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걱정과 함께 접전지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대선 이후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기존 지역구를 지키되 최소 한 석을 더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여소야대,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2년 뒤 총선까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앞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었고요. 이번엔 박기환 기자가 민주당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에도 시간이 갈수록 당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이 모여들면서 조금 더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제 뒤로 보이실 텐데요. 무대 위엔 전국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 3,000명의 명단이 적힌 상황판도 준비됐습니다. 다만 아직 선거가 진행 중인 만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저녁 7시 반 이전에 이곳에 자리한 뒤 개표 결과를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특히 당내에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낮은 투표율을 둘러싼 유불리 계산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별로 볼 때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의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다며 지지층 결집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들도 투표 동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제대로 일하라고 명하면 온 힘을 다해 희망을 만들겠다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밝혔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혁신을 약속한 더 젊은 민주당으로의 초대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선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도 되지 않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불리한 판세를 예측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8곳 승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제는 호남과 제주를 포함해 최소 5곳만 얻어도 선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충청권 등 초접전을 펼치는 곳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우며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만큼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여의도 당사에 개표 상황실을 차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어제 경남과 호남, 인천, 서울까지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 유세를 벌였는데요. 직접 경남 도지사에 출마한 여영국 대표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양당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지방정부에서부터 민생을 지키고 정치 교체를 이뤄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잠시 뒤면 저 두 곳이 뉴스의 중심이 됩니다. 두 기자 잘 취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지역 어디입니까? 네,
지금부터 찬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면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른 곳 바로 서울 용산구입니다. 지역 개발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용산의 표심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윤소 랭커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남산과 한강 사이에 있는 용산구는 서울 정중앙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처 산줄기의 형세가 용을 닮아서 용산이란 이름의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한강에서 경복궁이 있는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길목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탓에 외국 군대가 단골로 주둔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도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외국 군대를 따라 사람과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태원처럼 이국적 정취가 짙은 곳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용산에는 주한 외국대사관 50여 곳도 몰려 있어서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도 통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KTX 호남선 기점이 되는 용산역이 있고 수도권 전철 4개 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지역입니다. 국내 초고가 아파트들이 용산에 있고 고가 연립주택이 즐비한 부촌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한글박물관, 리움미술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색을 지닌 용산의 과거 지방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지난 7번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2차례, 민주당 계열 후보는 5차례 당선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성장현 구청장은 2010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선거를 보면 용산 민심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30%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6%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최근 이렇게 분위기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용산 집무실 이전이 변수로 꼽힙니다. 오랜 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개발 사업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탄력받을 거란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거나 집회 시위 소음과 출퇴근 교통 혼잡이 심해질 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1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용산 구민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성장현 현 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이번 용산구청장 선거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도전장을 낸 민주당 김철식 후보와 국민의힘 박희영 후보는 모두 용산구 의원 출신입니다. 민주당이 12년 동안 지켜온 구청장 자리를 이번에도 지켜낼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를 탈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목 이 지역이었습니다. 네, 지금 최대 관심사는 역시 투표율, 특히 지역별 투표율입니다. 갑론을박을 펼치며 민심이 들끓고 있는 8개 지역의 투표율 살펴보시겠습니다.
YTN 특별 방송 민심 2022 지방선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투 개표 상황 계속해서 Y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